겨울, 여행을 떠나기에는 너무 추운 계절이죠.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전국 각지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은 깨끗하고 맑은 설경을 볼 수 있는 여행, 태원준 여행 작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행의 주제 바로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설경 여행입니다. 네. 그 전에 작가님께서 지금까지 가보신 겨울 여행지 중에서 가장 인상에 깊었던 곳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직업이 여행 작가다 보니까 좀 춥더라도 겨울에 참 많은 곳들을 다니는데 문득 생각해 보면은 그저께 간 곳도 참 좋았습니다. 어딜 다녀오셨죠? 제가 촬영차 충북 괴산에 위치하고 있는 화양구곡에 다녀왔거든요. 네. 이 화양구곡의 이름처럼 화양천에 펼쳐진 아름다운 9개의 명소가 펼쳐지는데 예전에 그 우암 송시열 선생께서 네. 기거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의 계곡이 워낙 여름에도 빼어났었는데 막상 겨울에 갔더니 다 얼어가지고 설경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갈 때마다 막 설경이 쌓여 있고 계곡에도 고드름이 얼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참 아름다웠고요. 그다음에 멀지 않은 곳에 수옥폭포라고 또 삼단폭포가 있거든요. 네. 그 폭포에도 이제 물이 흐르고 있는 와중에 고드름이 막 얼어 있는 풍경이 참 아름다워가지고 그제 갔었던 괴산도 참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충청북도 괴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혹시 괴산 이외에 다른 지역 또 예정이신 곳 있을까요? 여행 곳 가실 곳? 제가 안 그래도 내일 당장 철원을 이제 촬영을 가거든요. 방송 네. 촬영을 위해서 철원을 가가지고 새로 그 모노레일이 생겼다고 해서 네. 촬영을 하러 갔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추울 때. 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내일도 거의 영하 20도 정도고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무장을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또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또 멋진 곳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춥지만 또 추운 만큼 철원의 풍경이 얼마나 멋질까 기대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곳이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설경 여행지 본격적으로 떠나볼 텐데요. 네. 먼저 가장 처음으로 만나볼 곳 전라남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덕유산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풍경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일단 덕유산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명산 중에서도 겨울이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꼽히는데요. 덕유산의 뜻도 참 아름답거든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덕이 많고 너그러운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였군요. 그래서 이제 덕유산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 이 덕유산이 산세가 되게 훌륭한 편인데다가 네. 이게 워낙 큰 산이다 보니까 무주에 주로 이제 뻗어 있긴 하지만 이제 장수군이라든지 경남 거창 또 함양까지 뻗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커가지고요. 총 이제 북덕유산하고 남덕유산으로 나누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높은 봉우리가 향적봉인데요. 1614m로 우리나라의 많은 산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가시는데 아주 큰 힘을 들이실 필요가 없어서 더 좋긴 합니다. 그 바로 밑으로 겨울이면은 그 리조트가 펼쳐지거든요. 네. 그래서 스키를 타신다든지 스노우보드를 탈 수 있는 리조트가 펼쳐져서 이 설천봉이라고 하는 꽤나 높은 봉우리까지 소위 곤도라라고 하는 케이블카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딱 내리시게 되면은 이제 설경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런 설경을 만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저런 곳을 일컬어서 일명 상고대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서리가 얼어가지고 이제 나무라든지 풀에 얽히고 설킨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런 풍경을 눈꽃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눈꽃이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쵸. 이 덕유산의 상고대를 보면서 바로 이렇기 때문에 설경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비유가 생겨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멋진 산이었고요. 그다음에 가신 김에 케이블카로 올라가셨다면은 워낙 그 말씀드렸듯이 그 산세하고 계곡이 아름답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 향적봉 앞서 말씀드렸던 최고봉까지 가시는데 한 2-5시간 정도면 좀 투자하시면 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가는 내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겨울 하면은 무조건 덕유산이 먼저 떠오릅니다. 게다가 이 덕유산이 겨울에도 멋지긴 하지만 사실 사시사철 다 멋있긴 해요. 네. 봄이 되면은 철쭉이 쫙 펼쳐지면서 산 전체가 핑크색으로 물들기도 하고요. 또 아름다운 계곡이 많다 보니까 여름에는 푸릇푸릇한 데다가 가을에는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네. 워낙 단풍이 아름다운 산인데 그럼에도 저는 사시사철 아름답더라도 최고의 계절을 꼽는다면 당연히 겨울을 꼽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산을 올라갈 때 사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등산보다는 그래도 바다를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바다파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케이블카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미끄러울 수 있는 겨울철에도 안전하게 산에 오를 수 있어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또 가을에도 단풍 보러 가기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이 덕유사 인근에 무주 지역을 쭉 돌아본다면 어디를 가보면 좋을지 여행 명소들 같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 쪽에서도 워낙 유명한 곳이 많긴 한데요. 일단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무주하면 떠올렸던 곳이 있습니다. 무천구천동. 네, 맞습니다. 구천동 계곡이 워낙 이제 유명한데 제가 앞서 덕유산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어쨌든 무주하면은 덕유산이 최고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최고라는 자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구천동 계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굽이굽이 치는 계곡이 참 아름다운 곳이고요. 또 어릴 때 우리가 교과서에서 무주 33경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무주 구천동 계곡을 따라서 33개의 절경이 펼쳐지는 계속 그런 코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33번째가 앞서 말씀드렸던 향적봉이고 네. 일경이 라제통문이라고 있습니다. 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예, 이름이 되게 외국 지명 같은 이름이네요. 네, 라제통문인데 그 라가 신라고요. 쟤는 백제할 때 봬요. 네. 백제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신라하고 백제의 경계에 있었다고 해서 라제통문이라고 하는 성문이 있는데 거기를 시작으로 이제 안쪽으로 들어서시게 되면은 정말 훌륭한 계곡이 끊임없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경 라제통문부터 말씀드렸던 33경 향적봉까지 30km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아마 다 걷는 건 쉽진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럼에도 어느 코스를 짜셔가지고 보통 이제 한 3, 4경부터 차근차근 걷기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걷다 보면은 폭포라든지 또 폭포가 이제 떨어지면서 고인 물이죠. 소라든지 아니면 안반을 만나는 것들 또 기암괴석을 만나는 것이 워낙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지금은 또 물이 살짝 얼어서 고드름이 얼고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멋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곳만 더 소개해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국기가 바로 태권도잖아요. 네. 근데 태권도의 성지가 또 무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태권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곳을 다녀왔거든요. 네, 태권도에 이제 가시면은 이 안에 태권도 박물관이 있고 우리나라 태권도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입구에 들어가시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그 만국기들이 휘날리는데 총 200개가 넘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여쭤봤더니 이 태권도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 200개국에 우리 태권도가 이제 널리 퍼져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박물관도 있고 또 제가 그 박물관에서 봤었던 가장 인상적인 모습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태권도 하면 또 떠오르는 어릴 적 로보트가 있잖아요. 아, 로봇 로봇 태권브이. 그 태권브이가 태권도를 잘 알렸다고 해가지고 그 명예 단증을 받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실제로 국기원에서 단증을 네. 이렇게 수여를 했습니다. 재밌네요. 예,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재미있는 콘텐츠도 만나시게 되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박물관도 만나시게 되고요. 또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긴 하는데 직접 그 태권도를 배워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뭐 대한민국의 많은 또 국민이시라면 어릴 때 남녀를 뭐 불문하고 태권도 많이 배우시고 뭐 품뛰다, 뭐 검은뛰다 많이 이제 따셨을 텐데 정말 유단자 분들께 격파부터 시작을 해서 품새까지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가 있어서 여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공간 자체가 여의도 절반 정도 크기입니다. 오, 엄청나게 굉장히 규모가 크네요. 커가지고 아예 셔틀버스가 다닐 정도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쭉 가시면은 셔틀버스 마지막에 내리면은 거기서 또 그 모노레일이 살짝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 끝에는 이제 전망대가 있는데 카페가 있어서 쉬어가시기도 좋고요. 거기서 보이는 풍광이 정말 화려합니다. 그래서 워낙 그 산 속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망대가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덕유산이라든지 적성산이라든지 무주 최고의 그 산악 풍경이 쫙 펼쳐져가지고 저는 기왕 가신다면은 이 태권도원까지 가셔야지 무주를 좀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무주를 딱 2번 가봤는데요. 네. 처음에 갔을 때가 초등학생 때 아람단 활동할 때 아름다워. 네, 같이 캠프를 하느라고 한번 갔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인이 돼서 친구들이랑 한번 스키를 타러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리조트네. 네, 그 이외에는 사실 잘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무주에 굉장히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네요. 또 워낙 자연이 뛰어난 곳이라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행지로 옮겨 보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가볼 만한 여행지 두 번째로 선정한 곳이 바로 충남 청양인데요. 네.
저는 우리나라의 이 경상도에만 가야 알프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청양에도 알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도 다양한 걸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영남 알프스라고 하죠. 경상도에 네. 있는 곳은. 근데 이 청양에는 칠갑산이 있습니다. 칠갑산이 우리의 어떤 그 유명한 노래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칠갑산하고 그 주변 산세가 또 워낙 그 아름답다 보니까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 칠갑산을 따라서 쭉 이제 이어지는 마을들이 있는데 네. 그 마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축제가 열려가지고요. 아이와 함께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일명 이제 청양 알프스 마을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칠갑산 자체가 굉장히 어떤 명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7개 이어졌다고 해서 칠갑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산기슭을 따라서 천장처럼 높다라는 이름의 천장리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천장리가 있고 그 천장리에는 거대한 천장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가에 바로 이 청양 알프스 마을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마을이 그냥 조성이 돼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청양군에서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마을인데요. 여기가 워낙 말씀드렸듯이 높은 곳이라서 천장에 위치할 정도로 높은 곳이라고 해가지고 그 특성을 따가지고 이제 알프스 마을로 이제 명명을 하게 되었고요. 동쪽, 그러니까 칠갑산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름처럼 겨울이 되면은 제철이라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이맘때면은 칠갑산 얼음분수 축제가 열립니다. 얼음 분수요? 네, 그래서 얼음분수 축제가 열려가지고 이제 방문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뭐 하얼빈 가면은 빙등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얼음을 가지고 화려한 뭐 조각이라든지 재미있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 어떤 축소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한 2년 전에 이곳을 방문을 했었고 이 축제를 봤었는데요. 뭐 입장료를 12,000원 이제 내셔야 되긴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저는 그 이상의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좀 이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눈썰매하고 지금 얼음썰매를 운영하신다고 하고요. 네. 또 깡통 기차를 비롯해가지고 재미있는 체험거리가 많아서 여기는 아무래도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2년 전에 갔을 때 여기서 고구마를 그 구워서 파세요. 맛있겠네요. 예, 근데 우리가 그 막 되게 추운 곳에서 재밌는 체험하고 호흡 불어가면서 먹는 고구마가 정말 맛있잖아요. 근데 올해도 이제 정말 인기 최고의 그런 먹거리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썰매 같은 경우도 중급 코스하고 상급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코스 같은 경우는 키가 130cm가 넘어야지만 탈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썰매장이어가지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돔 형태의 봅슬레이장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봅슬레이 하면 그쵸. 전문적인 선수들이 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걸 네. 일반인들도 체험해 볼 수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썰매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즐기시게 되는데 이 봅슬레이는 돔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정말 약간 봅슬레이와 흡사한 그런 기구를 타고 달리시게 되는데 엄청나게 스릴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칠갑산 얼음분수 축제가 열리고 있는 지금 이 청양 알프스 마을에 가신다면은 이렇게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온 가족이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놀거리, 즐길거리 많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 네. 청양 한번 다녀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왕 충남 지역까지 내려갔다면 인근에 있는 다른 여행 명소도 한번 같이 들러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혹시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충남의 여행 명소들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여기서 그냥 떨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천장호를 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천장호요? 예, 이 천장호수 자체도 아름다운 데다가 겨울이 되면은 얼어가지고 설경도 멋진 데다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청양하면은 또 떠오르는 그런 또 어떤 채소가 있죠. 청양고추요. 예, 그 청양고추가 어디가 원조냐 또 많은 이제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청양하면은 고추를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 또 청양의 또 다른 특산물 중에 하나가 구기자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천장호 위에 천장호 출렁다리라고 있거든요. 이 천장호 출렁다리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지금 또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고추 조형물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의심을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처럼 또 매운 것, 또 고추를 좋아하는 나라가 없는데 무려 저 높이가 16m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추 높이가 16m가 되는 거죠. 굉장히 높네요. 예, 그래서 그 고추하고 구기자가 거대하게
출렁다리를 떠받치고 있는데 이 출렁다리가 제가 가봤을 때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스릴도 있는 데다가 처음 건설됐을 당시에는 국내 최장거리 출렁다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 타이틀을 뺏기긴 했는데 207m나 된다고 하고요. 이 천장호도 즐기시고 이 천장호 위를 이 아름다운 출렁다리까지 함께 걸으신다면은 역시 알프스 마을과 함께 환상의 콤비를 이룬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낮에도 스릴 있게 산책하기에 좋겠지만 네. 지금 자료 화면을 보니까 밤의 야경 또한 멋져서 네. 낮 시간이고 또 밤이고 언제 찾아가든 굉장히 인상 깊은 관광을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충남 청양까지 살펴봤다면요. 그 다음에는 청송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음골 마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네. 이곳은 여름에도 좀 선선해가지고 인기가 좋다고 들었어요. 네, 청송의 또 유명한 명소 중에 하나가 바로 얼음골인데요. 이름처럼 얼음이 어떤 하나의 테마가 되는 곳인데 놀랍게도 자연의 미스테리로 알려져 있는데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그렇게 더운 여름에도 이곳에는 얼음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역시 앞서 그 알프스 마을과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또 설경이 펼쳐지는 곳인데 제가 이곳을 제 책에서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책에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실사판을 한국에서 찍는다면은 바로 여기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굉장히 멋진 곳인데 여기에 빙벽이 생겨납니다.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조금 가미가 된 그런 빙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얼마나 압도적인 규모냐면은 전체적인 너비가 100m 가량 돼요. 100m면은 정말 그 네. 육상 선수들이 전속력으로 뛰어도 10초 정도는 걸릴 정도로 굉장히 그쵸, 긴 길죠. 거리잖아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인 규모의 저런 빙벽이 생겨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빙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신다면은 정말 멋진 사진을 남기시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도 겨울이 되면은 대단히 많은 분들이 몰려드는 곳이고요. 높이도 60m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가 빙벽 코스로도 유명해가지고 그러니까 클라이밍이라고 하죠. 아이스 클라이밍의 성지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이 열리기도 하고요. 딱 이맘때쯤입니다. 1월 중순에서 한 뭐 말경이 되면은 여기서 많은 또 대회가 열리다 보니까 청송군이 이맘때면은 특수를 누리는 곳이거든요. 지금 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경기 장면이군요. 되게 신기하게도 빙벽을 빠르게 오르는 저런 경기가 계속 펼쳐져요. 저런 것들을 시간 맞춰서 가셔서 보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이 빙벽 바로 앞에 폭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카페에 딱 앉아서 이 멋진 빙벽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을 하시면은 겨울 여행이 또 낭만을 만끽하시게 되거든요. 몸은 따뜻하고 눈은 시원하겠네요. 다만 이제 잘 보이는 창가 자리는 자리 선점이 좀 필요하겠죠.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눈치 상하셔가면서 카페까지 방문을 하시면은 또 재밌는 추억을 만드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청송의 얼음골까지 확인을 해봤다면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인 강원도 철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오프닝에서도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만간 철원을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철원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겨울 풍경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아마 또 제가 내일도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철원이 두루미의 서식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시베리아에 있던 두루미들이 이제 겨울철을 나기 위해서 이 철원군을 찾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철원에 가시면은 DMZ 두루미 평화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은 정말 세계적인 희귀종인 그 천연기념물, 우리에게는 이제 또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일단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박물관이 있어서 두루미도 제가 가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구조된 두루미들이 몇 마리 그 안쪽에 이제 있습니다. 네. 직접 보실 수도 있는 데다가 또 두루미의 서식지 보존과 연구를 위한 국제 두루미 센터도 이 철원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 철원은 두루미의 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특별히 겨울이 되면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두루미인데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박물관에서만 보면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직접 탐조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겨울에만 열리는 이제 두루미가 날아올 때만 열리는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루미 평화타운에서 직접 투어를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루미 탐조가 시작이 되는데 선착순으로 현장에서만 접수가 가능해요. 사전 예약이 아니라 현장에서 접수를 해야 되는군요. 현장에서 이제 접수를 해야 되고요. 일반인 기준으로 15,000원 정도의 15,000원에 이제 입장료를 내셔야 되는데 10,000원은 이제 철원 사랑 상품권으로 바로 이제 올려주는군요. 환원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5,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루에 2번 출발합니다. 10시하고 오후 2시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말씀드렸듯이 DMZ 평화타운이다 보니까 그 어떤 비무장지대죠. 일반인이 들어가기에는 힘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탐조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작은 미니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시게 되고, 또 조금 위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버스에서 내리시긴 힘들긴 해요. 근데 그 버스가 쭉 가다가 그 두루미들이 먹이를 먹고 있는 곳이 있으면 멈춰주시고 창문을 열어주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저도 가봤지만 진짜 수백여 마리의 두루미들이 쫙 펼쳐져가지고 먹이를 먹는 모습이 대단히 큰 장관이고 겨울에만 볼 수 있는 최고의 풍경이라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 두루미가 굉장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음을 내 가지고 날아가면은 이곳이 나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가지고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라도 탐조를 가신다면은 좀 소음을 내지 않고 매너를 지키시는 게 좋고요. 또 이곳이 워낙 춥다 보니까 또 두루미가 있는 곳은 더 춥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실 때는 무조건 최고의 방안을 이제 갖추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모자를 쓰시든지 귀마개를 하시든지 최대한 두꺼운 옷들 위주로 가셔야지 고생을 안 하시니까 이 부분도 정보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즘에 탐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 실제로 카메라 들고 막 자연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시는 분들 많이 네. 계실 텐데 또 아이들도 생태 환경에 관심 있는 친구들 있으면 함께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여행 지역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투어에서 중간에 한 번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해요. 네. 아이스크림 고지라고 해가지고 높은 봉우리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는 직접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면은 지금 지상에서 봤었던 그 두루미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막 산재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풍경을 이제 볼 수가 있어서 또 망원경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생태 탐방으로도 좋고, 다만 또 한 가지만 제가 주의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가 워낙 북한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긴 하지만 북쪽 방향으로는 카메라를 돌리실 수 없긴 해요. 네, 하지만 남쪽이라든지 뭐 동서쪽 같은 경우는 탐조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 무리는 없는 곳이라서 찍으셔도 되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겨울에 가볼 만한 설경 그리고 다양한 풍경 관람할 수 있는 여행지 쭉 돌아봤는데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밖에 나가는 것보다 이불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각종 체험 행사, 액티비티는 또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따로 네. 있잖아요. 추천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뭐 체험이나 액티비티는 그래도 축제가 최고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가 너무 뻔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겨울 축제는 어떤 축제인지 아시겠죠? 화천에서 열리는 빙어 축제. 화천에 이제 산천어 축제가 열리거든요. 산천어 축제요? 이제 산천어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겨울 축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름에는 우리가 보령 머드 축제를 하잖아요. 네. 보령 머드 축제도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몰려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름 어떤 축제로 유명해지게 되었는데 이 산천어 축제도 화천에서 열리는 산천어 축제도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몰려듭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1월 10일부터 지금 이미 시작을 했죠. 2월 1일까지 20일가량 이제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입장료 15,000원을 내고 들어가시면은 이 안에서 이제 화천의 이제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화천천에서 산천어를 이제 낚으시게 되는데 뭐 뉴스를 통해서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네. 드론으로 찍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수천 명이 그 위에서 계속 얼음 낚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장관이기도 하고 또 맨손잡기, 그러니까 화천어 맨손잡기 축제도 열리기도 해요. 네. 뭐 축제라기보다 그 안에 하나 행사인데 그래서 실내로 들어가셔가지고 저렇게 좀 직접 이제 잡을 수 있는 저런 체험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겨울하면은 또 체험하면은 액티비티 하면은 저기가 먼저 떠오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올해도 벌써 79만 명이 그러니까 22일이니까 이틀 전까지 8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다녀가셨네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에 100만 명이 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축제가 코로나 때하고 구제역이 발생해서 조금 취소된 적은 있지만 그거를 제외한다면은
올해 만약에 100만 명을 넘어선다면은 17년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고 해요. 예,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몰리시고 우리나라가 가장 사랑하는 겨울 축제이다 보니까 그래도 산천어 축제는 꼭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액티비티나 뭐 체험거리도 많이 있고요. 네, 이렇게 또 겨울에 집 안에만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셔서 축제를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평창에도 비슷한 축제가 한 가지 있다면서요? 네, 여기는 비교적 이 산천어 축제에 비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평창의 또 특산물 중에 하나가 송어거든요. 그래서 평창에서도 예, 산천어 축제와 비슷하게 송어 축제가 열립니다. 네. 이 송어 축제도 이미 개막을 했고요. 1월 9일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조금 더 길게 2월 9일까지 한 달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송어를 또 잡을 수 있는 재미있는 체험을 하시게 되는데 산천어 축제랑은 조금 다른 점이 산천어 축제는 바깥에서 주로 이제 많이 낚으시는데 네. 이 송어 축제 같은 경우는 텐트 낚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텐트에 들어가서 의자 다 대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외이긴 한데 텐트 아니니까 또 실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더 따뜻하게. 예,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하게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또 특별한 물고기 잡기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겨울철에만 만나볼 수 있는 겨울 풍경과 다양한 축제들까지 함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추운 날씨 속에서 더욱 빛나는 겨울의 매력, 설경 즐기러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태원준 여행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